만약 당신이 오랜 시간 잊고 지낸 얼굴을 한순간에 마주친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 유리창 너머 노을이 기울며 도시의 하루가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고급 세단 안에 앉은 한 남자는 정장을 매만지며 시계를 슬쩍 바라봤다. 예정된 미팅 시간보다 10분이 지났다는 사실에 이마가 살짝 찌푸려졌다. 더 기다리게 해선 안 되겠지. 그의 이름은 김태우. 한국 재계에서 빠르게 성공한 청년 기업가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논란과 스캔들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다. 서늘한 바람이 셔츠등 사이로 파고들자 그는 재킷을 여미고는 묵묵히 레스토랑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웅장한 샹들리에 아래 레스토랑은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 놓인 은식기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얌전한 대화들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태우는 미리 예약된 자리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그의 눈은 금세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멈춰놓았다. 저 멀리 창가 근처 조용히 앉아있는 한 여인, 긴 생머리가 어깨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단정한 옷차림 속에 단아한 얼굴이 담담하게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치오소메아임보다 지현? 그는 무의식 중에 입술을 열었다. 그녀는 그의 전 아내 윤지현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날로부터 수년이 흘렀건만 그녀의 모습은 머릿속 기억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태우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곁에서 제잘거리던 두 명의 여자아이였다. 두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다. 둥그스름한 얼굴, 또렷한 이목구비, 무엇보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도 닮은 눈동자. 그 순간 그는 모든 걸 잊었다. 회식, 마이팅, 계약서. 머릿속은 그저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저 아이들은 내 아이들일까? 발걸음이 무겁게. 그러나 저항할 수 없이 그녀 쪽으로 이끌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테이블 앞에 다다랐다. 지연은 그를 먼저 보았다.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고 표정은 멈칫하더니 곧 고개를 돌렸다. 당황스러움이 그녀의 표정에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다. 한 아이가 엄마의 손을 당기며 속삭였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왜 우리 계속 봐요? 지연은 애써 미소를 짓고 아이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눈빛엔 혼란과 조심스러움이 가득했다. 태우는 입술을 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잘 지냈어. 지연아.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품에 안은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저 아이들 혹시 내 아이야? 그의 질문은 어리석을 정도로 직설적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하게 가슴을 울렸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왜 아이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는 몰랐을까?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예약된 외국인 투자자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중대한 비즈니스 미팅. 절대 빠질 수 없는 자리였다. 태우는 지연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미안해. 지금은 일이 있어서.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아이는 여전히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하지만 돌아서며 느낀 감정은 명확했다. 이제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김태우는 예약된 자리로 향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고급 슈트 차림의 외국인 투자자가 반갑게 손을 내밀었지만 태우는 그 손을 겨우 맞잡고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계약서가 책상 위에 펼쳐졌고 통역사가 양쪽을 번갈아 보며 설명을 시작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계속 창가 쪽 지연과 두 아이가 앉아있던 자리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떠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무수한 질문들 뿐이었다. 정말로 내 아이들이 맞다면 나는 왜 몰랐을까? 지금이라도 모든 걸 바로 잡을 수 있을까? 통역사가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태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점점 더 불안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회의는 몇 문장 진행되다가 결국 중단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도 그의 집중력 부족을 눈치챘고 일정 재조정을 제안했다. 태우는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떠났다. 레스토랑을 나설 때 그는 마치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무기력했다. 채 올라타 라디오를 켰지만 음악은 공허한 소음일 뿐이었다. 도심의 불빛이 유리창에 스쳐 지나가며 그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중얼거렸다. 왜 나한텐 말하지 않았던 걸까? 머릿속은 온통 지연의 침묵, 그리고 두 아이의 눈동자로 가득했다. 지금 이 순간 계약서 한 장 돈 뽀뽀뽀메이스 수십억 규모의 프로젝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태우는 집으로 돌아와도 잠들 수 없었다. 책상 앞에 앉은 채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그의 과거 휴대폰 번호 목록이 떠 있었다. 그중 하나, 윤지현이라는 이름이 적힌 번호를 터치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몇 번이고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뚜뚜! 기다림은 길게만 느껴졌다. 그러다 익숙하면서도 오랜만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그는 목이 메었다. 나야, 김태우. 잠시의 정적, 그리고 지연의 한마디. 무슨 일이죠?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미안해. 그런데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부탁이야. 지연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대답했다. 내일 오후 3시. 어제 레스토랑 근처 카페에서. 전화가 끊겼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다. 마치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걸 확인하고 싶다는 듯 가슴을 손으로 짚었다. 심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해. 다음 날 오후, 김태우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다. 카페 한쪽 창가 자리에 앉아 연신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하나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정각 3시, 카페 문이 열리고 윤지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흰 셔츠에 어두운 청바지.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에 띄었다. 머리를 단정히 묶어 올린 그녀는 조용히 태우 앞에 앉았고 둘 사이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냈어. 그럭저럭 짧은 대답이었다. 그녀는 시선을 창밖에 두고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태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제 그 아이들 정말 내 아이들이야. 지연은 몇 초간 고개를 숙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쌍둥이야. 우리가 이혼한 직후 알게 됐어.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이 가슴을 조여왔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의 물음엔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그저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때 당신은 모든 걸 끊었잖아. 전화도 주소도 바꿨고 나랑 아들까지 외면했어. 내가 아무리 연락하려 해도 닿을 수는 없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과연 관심 있을까 두려웠어. 그는 그제야 그녀가 말한 아들이라는 단어에 놀랐다. 잠깐 또 아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 호준이 이혼 당시 5살이었어. 지금은 10살이지. 당신은 생일도 잊었을 거야.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 이름, 호준 예전에 둘이 함께 지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아이의 존재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지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지침이 서려 있었다. 태우 씨, 나 원망 많이 해야 했어. 호준이도 많이 상처받았고 지금이라도 당신이 뭔가 하려고 한다면 말만으론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주소가 적힌 메모였다.
내일 저녁 이 주소로 와. 아이들과 얘기할 기회를 줄게.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아이들은 당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할 수도 있어. 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기회를 줘서 고마워. 나 정말 최선을 다해 볼게.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아이들은 아직도 순수해. 상처만 주지 마.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카페에 남겨진 김태우는 손에 쥔 작은 종이를 바라보며 그제야 처음으로 깨달았다. 가장 큰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음 날 저녁, 김태우는 작은 골목 끝에 자리한 빌라 앞에 조용히 차를 세웠다. 주소가 적힌 메모를 수차례 다시 확인한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사업 미팅도 투자 발표회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주먹을 몇 번 쥐었다 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그 문이 열리고 지연이 평상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다. 작고 소박한 거실, 낮은 책장과 오래된 소파, 벽 한켠엔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그의 눈은 자연스레 바닥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고 있는 두 여자아이에게 향했다. 본기야, 나야 인사드리자. 지연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아이들은 고개만 갸웃할 뿐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안녕. 나는 태우야. 너희 말이 꼬였다. 그는 스스로가 얼마나 서툰지 절감했다. 그때 방문이 철컥 열리며 한 소년이 나타났다. 얇은 얼굴, 깊은 눈매, 입술을 다문 채 그를 바라보는 소년. 그 순간 김태우는 단번에 알아봤다. 어준이. 소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지연이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호준아, 이분이 내 아빠야.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태우는 몇 걸음 다가가려다 그 눈빛을 보고 멈췄다. 좀 멈췄땡. 냉랭함, 경계, 상처. 그 어떤 비즈니스 협상보다 단단하고 깰 수 없는 벽 같았다. 그래, 아빠야.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태우의 눈에선 진심이 흘렀지만 호준의 눈동자는 그를 꿰뚫어 보듯 날카로웠다. 소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그러자 봉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빠가 진짜 우리 아빠예요? 나라는 아이도 눈을 반짝이며 곁에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두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그래, 아바야. 많이 늦었지. 근데 지금부터는 자주 올게. 약속해.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 우리 같이 색칠할래요. 그 말에 태우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새아이와 함께 앉아 색연필을 들었다. 손이 서툴고 그림은 엉망이었지만 아이들은 웃었다. 지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봤다. 그녀의 눈빛엔 경계와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빛이 깃들기 시작했다. 아직 모든 게 회복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한 발을 내디뎠고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주었다. 그날 밤 김태우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부모가 된다는 건 용기를 내어 손을 내미는 것에서 시작된다. 며칠 뒤 김태우는 회사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긴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진들의 얼굴엔 모두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사업 파트너의 투자 철회의 가능성에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오가는 사이 태우의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했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은 윤지현. 그녀는 평소 그의 업무 시간엔 전화하지 않았다. 태우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벗어나 전화기를 들었다. 지현아,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태우 씨, 나아가 열이 너무 높아졌어. 지금 소아병원으로 데려가는 중이야.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백지가 되었다. 회의실, 육아, 투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지금 병원 어디야? 내가 당장 갈게. 서울시립 소아병원. 응급실 쪽이야.
태우는 재킷을 잡아들고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뒤에서 부장, 대표님 하고 외쳤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가족이 위험할 때 더는 머뭇거릴 수 없었다. 교통체증을 뚫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응급실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가웠다. 지금 상태는 어때? 의사 선생님이 고열이 심하다고? 아직 정확한 진단은 안 나왔어. 병원 침대 위. 나아는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다. 작은 팔에 꽂힌 수액, 땀에 젖은 이마, 초점 없는 눈망울 태우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 너무도 여려 손끝에 힘을 줄 수도 없었다. 아빠야, 아빠가 옆에 있을게. 나아는 눈을 천천히 뜨더니 속삭였다. 아빠, 나 안 아플래?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우는 모든 걸 걸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연도 옆에 앉아 아이의 이마를 닦으며 흐느꼈다. 그들 사이엔 말없이 교차하는 슬픔과 공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흘렀다. 한참 뒤, 의사가 와서 상태가 조금 안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원은 피할 수 없다는 말에 지연은 고개를 떨궜고 태우는 말했다. 오늘 밤은 내가 남을게. 너는 잠깐이라도 쉬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그의 눈을 보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병실의 불은 희미하게 꺼지고 기계의 삐삐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태우는 간이 침대에도 눕지 않고 나아 곁의 의자에서 밤새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며 그의 휴대전화엔 끊임없이 회사에서 온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다. 하지만 그는 잠시도 화면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의 모든 집중은 지금 옆에 있는 작은 생명 하나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성공이란 누군가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 이번 셋째 날 새벽, 나의 열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수액을 교체하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이제야 안정됐어요. 어머니에서요. 오늘 퇴원 여부는 추가 검사 후 결정될 겁니다. 김태우는 피곤해 절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전했다. 세수도 제대로 못한 얼굴, 구겨진 셔츠, 굳은 어깨. 그는 몸으로 고되지만 마음만큼은 어딘가 든든했다. 그의 품속에서 잠든 나아는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성공을 쥔 기분이었다. 그때 진동이 울렸다. 휴대전화 화면엔 조수 이름과 함께 긴급이라는 단어가 떠 있었다. 그는 잠시 머무시다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외국 파트너가 공식적으로 투자 철회 선언했어요. 언론에도 흘러간 것 같고 오늘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알겠어. 이따 사무실로 갈게. 전화를 끊은 뒤 그는 고요한 병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지연은 아이들이 잠든 틈에 잠시 집으로 돌아가 씻고 다시 오겠다고 했고 병실엔 지금 그 혼자였다. 회사의 운명은 칼날 위에 섰고 그의 자리 또한 위태롭다. 몇 년간 밤낮 없이 쌓아온 제국. 그걸 지금 버릴 수 있을까? 그러나 옆에서 작게 숨쉬는 나를 바라보며 그는 확신했다. 내가 가장 늦게 지킨 것,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 오후, 그는 회사 회의실에 들어섰다. 이미 모여있는 이사진들은 긴장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대표이사로서 그의 실루엣은 무너지고 있었고 일부는 교체를 원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었다. 노장이사 중 한 명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김 대표, 이제는 가족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겠단 겁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수익을 기대하지 감상적인 희생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사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사퇴 요구는 점점 힘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태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블릿을 꺼내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띄웠다. 맞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가족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제게 가르쳐 준 건 단 하나예요. 진짜 책임은 손에 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저는 이제 대표라는 자리를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파트너들이 있고 저는 그들에게 권한을 넘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이사들의 눈을 마주했다. 회사를 사람 중심으로 바꿔주세요.
이윤을 쫓대. 가정을 지키는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조직으로요. 그래야 우리가 만든 이 브랜드도 진짜 의미 있는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당호, 고민, 존중 모든 감정이 엉켜 있었다. 잠시 후 이사회장은 중립적 제안을 했다. 김 대표, 일단은 대표직을 유지하되 경영 일부를 이양하고 1개월 후 결과에 따라 재평가하는 것으로 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고 무릎 꿇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 대신 방향을 택한 것이었다. 회의실을 나서며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회의 끝났어. 오늘 아이들 잘 있었지? 내가 곧 갈게.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빛이 들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회사는 회사 건물이 아닌 그 조그만 빌라에 내 식구가 살아가는 집이라는 걸. 늦은 오후 김태우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빌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진 않았지만 확고했다. 회사에선 일시적으로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었고 동료들과 역할을 나누며 경영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곳 가족의 안녕에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문틈 사이로 본기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왔다. 문이 열리자 나는 벌써 그의 다리를 안고 매달렸다. 아바, 오늘은 일찍 왔네. 나 병원 안 아팠어. 태우는 웃으며 아이를 안고 말했다. 그래, 우리 나 진짜 잘했어. 그래서 아빠가 특별 선물 가져왔지. 그는 꽃다발을 지연에게 내밀었다. 지연은 순간 멈칫하더니 당황한 듯 받았다. 무슨 날도 아닌데 그래도 그냥 고마워서 나도 돌봐주고 아이들 잘 키워줘서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였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모든 걸 믿기엔 시간이 필요했다. 저녁이 지나고 식탁에 가족 5명이 둘러앉았다. 오늘 반찬은 단출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다. 나와 봉이는 서로 수저를 들며 이건 내가 좋아하는 반찬. 아빠도 먹어봐요. 하며 즐겁게 떠들었다. 호주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지만 가끔씩 시선을 들어 태우를 살짝 바라보기도 했다. 그 작은 눈짓 하나에도 태우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식사를 마친 후 태우는 제안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어디 갈래? 가까운 바다나 산으로 같이 하루만 보내보자. 처음으로 온 가족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봉이는 곧장 방에 가서 작은 배낭에 장난감을 넣기 시작했다. 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아직 망설임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변화의 신호였다. 그날 밤 태우는 소파에 앉아 호준을 기다렸다. 아이는 방 안에서 숙제를 마친 후 책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뭐 하세요? 그냥 네가 책 읽는 거 보고 싶어서. 호준은 말없이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그리고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진짜 우리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에 태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그 안에는 아이의 모든 불안, 모든 상처, 모든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다가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약속할게. 지금은 늦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남은 날들엔 너희 셋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게 내가 끝까지 노력할게. 호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에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믿음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태우는 처음으로 거실 바닥에 침낭을 깔고 아이들과 함께 잤다. 새 아이가 그의 옆에 누워 뒤척이는 소리, 밤새 이어지는 숨결, 그리고 지연이 부엌에서 챙겨온 따뜻한 이불.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이게 바로 진짜 집이지. 태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이 가족은 아직 상처투성이지만 이제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다. 주말이 밝았다. 김태우는 새벽부터 눈을 떴다. 이불 속에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오래전의 꿈을 떠올렸다.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찬 아침, 따뜻한 밤 냄새와 잔잔한 대화들. 그가 늘 상상만 하던 장면이 이제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아침 8시, 짐을 챙긴 가족은 소형 승합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경기도 가평의 가족형 펜션. 산과 강이 어우러진 조용한 공간이었다. 봉기는 창밖 풍경에 감탄했고 나하는 조수석에 앉은 태우에게 아빠, 이따 물놀이 돼요. 라고 끊임없이 물었다. 호주는 뒷자리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지만 가끔 입꼬리가 올라간 걸 태우는 놓치지 않았다. 3시간 뒤 도착한 펜션은 소박하지만 정감 있었다. 작은 마당엔 그네와 트램펄린이 있었고 뒷마당엔 바비큐장이 마련돼 있었다. 지연은 짐을 풀며 살짝 웃었다. 이런 데서 아이들 키우면 좋겠다. 그치? 태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이들은 신나게 그네를 타고 잔디 위에서 뛰어놀았다. 나의 되뇌리모 조미의 주연이시대노. 태우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신발을 벗고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웃었다. 봉기는 그를 향해 아빠, 더 빨리 밀어줘. 라며 소리쳤고 나아는 태우의 어깨에 매달려 말 타기 놀이 해줘요. 라고 외쳤다. 지연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조용히 셔터를 눌렀다. 그녀의 눈엔 수년 만에 보는 진짜 가족 같은 풍경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다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작은 야외 식탁에 앉았다. 바람은 시원했고 아이들은 먹다 말고 번갈아가며 태우의 무릎에 안기기도 했다.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들고 둘만 남은 펜션의 테라스. 지연은 조용히 물었다. 정말 바뀌었네. 당신.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아직도 무서워.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예전처럼 되지 않을지. 하지만 지금은 처음으로 누구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기회는 줄게.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말보다 시간과 행동이야. 그 말은 다시 시작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문을 열었다는 신호였다. 그날 밤, 태우는 아이들 옆에 누워 생각했다. 지금 자신이 가진 어떤 사업, 어떤 주식, 어떤 권력보다 이 순간을 지켜내는 것이 훨씬 어렵고도 중요하다는 걸. 그는 마침내 아빠라는 자리를 책임지고 싶어졌다. 그것은 생물학적 정체성이 아니라 매일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그는 다짐했다. 나를 믿게 만들자. 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으로 남자. 하늘 위로 별이 떠 있었다. 산속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속은 어떤 난로처럼 따스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김태우는 다시 회사로 출근했다. 그의 자리엔 예전과 달리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경계했고 몇몇 임원들은 그의 가족 관련 스캔들을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더 담담해졌고 모든 시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를 찾는 한 명의 방문객이 있었다. 잘 다려진 수트, 세련된 메이크업, 당당한 발걸음 윤소라. 과거 그의 비서였으며 지금은 경쟁기업의 기획, 이사로 일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오랜만이네요. 김 대표님, 그녀는 익숙한 어조로 말했다. 소라 씨, 여기까지 무슨 일로? 태우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소라는 조용히 명함을 내밀며 속삭였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당신, 여기서 곧 짐 싸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죠? 그녀는 이어 말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에요. 당신이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와 전략이 절실하죠. 조건은 최고로 맞출게요. 가족, 케어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도 있어요.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 이 자는 분명히 매력적이었다. 안정된 자리, 높은 보수, 과거의 위치 회복까지 그토록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는 물었다. 내가 일에 몰두해야 한다면 밤샘 회의, 해외 출장, 연속된 주말 근무, 그렇겠죠.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식이니까요. 태우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4시 반. 곧 봉이의 방과 후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었고 호주는 오늘 발표회를 준비했다 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미안하지만 난 이번엔 그 방식을 택하지 않기로 했어요. 소라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뭐죠? 그냥 집에 틀어박혀 아빠 노릇하며 살겠단 거예요. 태우는 담담히 웃었다. 맞아요. 이번에 제대로 아빠 해보려고요. 그게 생각보다 훨씬 값지더라고요.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엔 잠시 당혹과 어쩌면 조금의 존경이 스쳤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공간에서 태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단호하게 가족을 선택했다. 그날 저녁 그는 본기를 데리러 갔고 호준의 발표회엔 손수 준비한 꽃을 들고 참석했다. 나아와는 잠자기 전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를 들려주며 배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지연은 조용히 그에게 말했다. 당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오늘따라 더 조용하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냥 오늘 중요한 제안을 하나 거절했어. 대신 훨씬 더 귀한 걸 붙잡았지. 지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그를 신뢰하려는 의지가 새며 있었다. 그 신호 하나면 충분했다. 김태우는 알았다. 인생의 진짜 전환점은 전환점은 누군가의 박수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작은 수긍일 수 있다는 걸. 늦가을의 바람이 스쳐 지나간 어느 날, 김태우는 문득 호준의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을 받았다. 호준이가 최근 학교에서 자주 멍하니 앉아 있어요. 수업 집중도도 조금 떨어졌고요. 혹시 가정에서 변화가 있었나요? 태우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노력하고 있었다. 매주 새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숙제를 함께 봐주고 주말마다 공원에도 데려갔다. 그러나 호준의 눈빛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일부러 호준이 자는 방 앞에서 망설였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조심스레 아이의 곁에 앉았다. 책상 위엔 그려지다만 스케치북과 연필이 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넘겨보자. 그림 속에는 가족 4명이 웃고 있었고 그림 구석 멀찍이 떨어져 있는 한 사람. 그건 분명 자신이었다. 그는 마음이 저릿했다. 아무리 다가가도 아이는 아직 그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듯했다. 다음 날 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단둘이 떠나는 1박 2일 캠핑. 호주는 처음엔 완강히 거절했다. 왜요? 나 안 가요. 그냥 혼자 두세요. 하지만 태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가고 싶지 않으면 말해도 돼. 다만 아빠가 널 정말 알고 싶어서 그래. 한 번만 같이 있어 보면 안 될까? 호주는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있다가 결국 작게 대답했다. 알겠어요. 두 사람은 주말 새벽 소박한 캠핑 장비를 챙겨 강원도 양양의 조용한 산자락으로 떠났다. 처음 몇 시간 동안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태우는 라디오만 틀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고 아이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는 쪽을 택했다. 도착 후 그들은 함께 텐트를 치고 장작을 모았다. 해가 지고 불이 타오를 무렵 둘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태우는 고구마를 꺼내 불에 구우며 말했다. 어릴 때 아빠도 이런 데서 캠핑했었어. 근데 할아버지는 늘 바쁘셔서 거의 혼자였지. 호주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아빠도 아빠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몰랐어.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태우는 눈을 들어 아이의 눈을 바라봤다. 그래서 지금은 너한테라도 진짜 곁에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 불꽃이 작게 튀는 소리만이 공기를 메웠다. 한참 뒤 호준이 조심스레 말했다. 그림 봤어요. 응? 봤어. 아빠 혼자 떨어져 있더라. 그게 나 아직 모르겠어서 진짜 아빠인지 또 사라질까봐. 그 말에 태우는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래도 괜찮아. 네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아빠는 여기 있을게. 절대 안 사라질게. 그 말은 약속이자 고백이었다. 말보다 더 오랜 시간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태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 호준이 조용히 그의 팔을 베고 누웠다. 아빠, 우리 다음엔 바닷가 캠핑 가요. 태우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꼭 가자. 그 작고 조심스러운 한마디에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들이 아빠라고 불러준 순간을 맞이했다. 아직 길은 멀고 돌아야 할 모퉁이도 많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충분했다. 김태우는 마침내 진짜 아빠로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캠핑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흘렀다.
겨울은 성큼 다가왔고 아이들은 두툼한 패딩에 몸을 감싸며 학교에 다녔다. 김태우는 변함없이 매일 아침 아이들과 아침 식탁에 앉았다. 조용히 밥을 먹는 호준, 빵 부스러기를 흘리는 나, 한 입 먹을 때마다 아빠, 나 잘했지 라고 물으며 자랑하는 봉이, 지연은 그런 새아이를 바라보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한 장면을 매일 현실처럼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밤, 태우는 아이들이 잠든 후 지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까? 지연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망설였다. 그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말이 아닌 시간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으니까. 지연은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태우 씨, 그동안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아이들도 이젠 당신을 기다리고, 웃고, 기대해요. 그리고 나도 조금씩 벽을 내렸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건 함께 짓는 집처럼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천천히 가요. 이번엔 천천히. 그 말은 그 어떤 확신보다 든든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는 또 한 번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신임 대표를 정하는 이사회 투표일. 그는 사무실 책상 위에 이력서와 함께 한 장의 짧은 편지를 놓았다. 이 자리를 지키기보다 나를 지키는 사람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동안 믿고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투표일 아침, 그는 이사회의 호출을 받았지만 가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책상을 조립하고 있었다. 호준을 위한 공부용 책상이었다. 봉기는 조립 설명서를 거꾸로 읽으며 아빠 옆에서 이건 뭐야? 를 연발했고 나아는 자꾸 망치를 들고 다리를 건드렸다. 호준은 뒷짐을 지고 있다가 그건 반대로 끼워야 돼요 라고 말해주었다. 그 순간 그는 진심으로 알았다. 이 자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리야. 그날 밤 조립을 끝내고 셋이 누워있을 때 봉이가 속삭였다. 아빠, 우리 집 진짜 가족 같아. 태우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정말 함께니까. 그 말은 약속이었다. 시아이스키었다. 이제 그는 사라지는 아버지가 대란이었다. 지켜주는 아버지였다. 도망치지 않는 남편이었고 뒤늦게라도 모든 걸 걸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다. 몇 달 후 봄이 오고 나무에 꽃이 피는 어느 날 김태우는 지영과 아이들 5 식구와 함께 도시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잔디가 깔린 마당, 책상에 놓인 넓은 창가,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 그곳에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기 시작했다. 수많은 계보다 속 지연 계약 서버스 한 장의 아이 그림이 더 소중해지고 이사회보다 저녁 식탁이 더 따뜻해지는 어느 날 김태우는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고 가정은 결혼이 아닌 매일 지켜내는 노력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성공은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아바, 여보, 우리 가족이라는 말 속에 있다는 걸. 어느 봄날 오후 김태우는 아이들과 마당에 앉아 연을 날리고 있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연처럼 그의 마음도 어느새 가벼워지고 있었다. 지연은 창가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직 모든 게 완벽하진 않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자라고 있었다. 누군가의 말처럼 가족이란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가는 작은 기적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태우는 이제 아버지로서 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진짜 삶을 살아가려 한다. 이 따뜻하고도 가슴 먹먹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 용기 용서,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닮아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그들의 여정, 그리고 또 다른 고비와 희망의 순간들이 펼쳐질 파트 2에서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